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인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전쟁 소식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네. 새벽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거의 뭐 중동 특파원처럼 맞아요. 중동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WTI가 95달러 선까지 밀리고 있어요. 밀린다고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사실 다행히. 주말에 WTI 네. 현물 그 추이가 거의 또 저희가 100달러 선에 110 뭐 2달러? 그건 이제 브렌트유. 브렌트유예요? 그래서 WTI가 아니었구나. WTI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막 또 100달러 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네. 지난주에 117달러 한번 선물로 그렇죠. 찍어 와가지고 네. 그런 게 또 연출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조금 뭐 90달러도 사실 이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하락 전환했다라는 게 시장에는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의 규모 자체도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잡는 것조차 하기 맞아요. 어려운 힘들어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외국인이 1,200억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1,200억 넘게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규모 단위가 확 줄었죠. 작년이래 자꾸 지난달 2월 달. 아니고 지난주 네. 라스트 위크에는 막 1조 89, 뭐 1조 49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 거래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0.7% 상승, 코스닥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튀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시총 3위주들이 좀 빠지면서 네. 주가는 0.68% 하락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과 코스피가 방향성을 좀 달리 하고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악재 속에서도 하나 좀 반가운 소식을 찾아보자면은 네. 소다팝 소다파? 캐데헌이 지금 뭐 했어요? 또 상 받았어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했죠. 아 진짜요? 근데 네. 그 사실 뭐 우리나라 K 컨텐츠라고는 하지만 그 제작은 소니에서 한 거니까. 소니가 했고 방영은 또 넷플릭스에서 하고 하지만 예, 그 안에 뭐 또 어쨌든. 이 K 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축하할 소식을 전해 보면서 근데 이런 춤이 있었나요? 소다팝.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제가 주말에 우즈에 빠져가지고 우즈만 보다가 우리 또 재물을 보니까 예, 조금 결이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사실 이제 오늘 그래도 덜 빠지고 네. 코스피가 이렇게 버텨주니까 버텨줘라, 제발. 저희가 네. 조금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분은 한번 오고 계신지 네. 불러보도록 하죠. 이혁진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네. 그래도 조금 미소가 있으시네요. 아, 예. 지난주에는 주말 동안에 되게 어두우셨어요. 아, 예, 맞아요. 지난 주말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요? 제가 아이랑 놀러 갔는데 네. 제 상호명 얘기했는데 무슨 호텔 갔다고? 네네네. 어디 가셨어요? 인스파이어 갔었거든요. 아 인천 인스파이어. 네네네. 아, 네. 많이 가시죠. 거기서 네, 영감을 네. 많이 얻어서 아. 오셨어요? 아니, 영감 같은 게 아니고 네. 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예, 근데 그 같이 갔던 있는데 그 네. 가족이 있는데 그 층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저희는 일반실을 예약을 했는데 가보니까 스위트더라고요. 거기 그 솔로지옥 나왔던 거긴가 보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열면서 와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 좋은 일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소주사 갔다가 와인사가 분위기에도 맞춰서 이게 또 시장하고 한번 네, 네. 엮어보자면 그렇네요.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호텔 측에서. 자, 우리 이혁신 사장님은 오늘 시장에 업그레이드 역할을 좀 해주셔야 좋다. 돼요. 이거 좋다. 아, 잘 물론입니다. 엮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다. 제가 사실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쟁이 지속되는 분위기죠. 네. 종전, 휴전의 단서.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증거가.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명시적인 증거들은. 그리고 주말 동안에 사실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이란이 이제까지는 미국이랑 혼자 싸웠는데 네. 지금은 뭐랄까요? 뒤에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이를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확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이 당사국이 적으면 금방 끝나고요. 당사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 기업 국가들이 많을수록 이게 실제 전쟁이 끝내기가 되게 어려운 실타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만 보면은 그 위켄드 오일이라고 하는 주말에 호가들이 있어요. 네. 그것만 보면은 저는 잘못하면 오늘 WTI 기준으로 11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장 초보다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이에요. 코스피도
사실 좋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나름 플러스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려보다 이렇게 좀 양호한 주가 흐름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로 종전에 단서는 없는데요. 이 전쟁을 끌고 갈 만한 구조적인 상황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국제유가가 지속이 되면, 상승이 지속이 되면 트럼프한테 유리할까? 사실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3월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또 씨를 뿌려야 됩니다. 파종을 해야 돼요. 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 파종 이제 그 농민분들의 파종 시가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비료가 없어요. 그 자기의 그 주 지지층에 대한 뭐 안 좋은 여론들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즉 파종 전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자 5월이 되면은 이제 5월 말부터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원성도 사실 5월까지 지속을 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자 그냥 넘어간다고 치죠. 그럼 중간 선거에서 져요. 맞아요. 그냥 질 겁니다. 지금도 거의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자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완패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122조 무역법을 활용한 관세가 네. 연장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에는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생각해 보면 순환참조 오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관세 그리고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 전쟁 이것들을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3월 중에 한번 그 단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대변인이 언제든 우리는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좀 돌발 종전이나 그다음에 우리 승리 선언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자, 국제유가 왜 내렸을까요? 사실 주말에 뉴스만 보면은 진짜 안 좋은 것만 쏟아졌었는데. 네. 그러게요. 뭐 또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네. 통과했나? 뭐 존스법 뭐 이런 얘기가 저번 주에 나오고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지나가느냐 뭐 이게 네. 중요했는데 그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웹인데 거길 제가 1시간에 한 번씩 서류 고침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고 사내용으로 계속 중계를 해드리고 네.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한번 건너보려고 일자로 이렇게 쭉 갑니다. 맞아요. 그건 저희가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다시 유턴을 해요. 일자로. 다시 일자로 들어가고 일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가 안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용감한 배가 앞에 서고 그 사람 그 배가 안 터지면 그 배는 무슨 그 항로는 무슨 괜찮아요. 배일까요? 네네네. 그때 다릅니다. 저도 마치 그래서 미국 배인가? 아니면 조금 호전적인 뭐 인도 배인가?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터져도 되는 배를 앞에다 그렇진 두나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더 성능이 조금 좋거나 뭐 이런 배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계속 못 건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통과해서 해결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배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배들은 국가의 배들은 지나가도록 협조를 우리가 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결과도 일부 나왔다. 뭐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입니다. 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좀 언제를 떠올렸냐면 지난 4월 미국의 관세가 떠오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무차별적인 관세, 전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을 상호 관세를 매기고 그때 증시가 엄청 빠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 나라 저 나라는 빼줄게라는 협상이 되면서 그때 바닥에 나오고 주가가 좀 반등했었거든요. 네. 뭐 그때랑 좀 완전 똑같지는 않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일괄적인 패닉 자체는 하지 않는 유가가 만약에 지금 제가 장 출발과 함께 뭐 105, 110 이런 패닉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서들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름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외부 얘기만 하는데 네. 내부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부 자, 얘기라면 국내 얘기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책, 네. 배당 그리고 실적 몇 가지 보면은 자 지난 우리 전쟁 중에 전쟁 속에 우리의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는 뭐가 달라졌을까? 결론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올라갔습니다. 네. 추정치가. 그리고 해외 사례 보면은 전력 기업들도 추정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떨어진 데가 있죠. 자동차. 네. 자동차 섹터. 예. 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를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의 게임의 룰 또는 성격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절대 줄이면 안 되는 비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국방, 두 번째가 AI. 그죠? 이거는 상대국도 엄청 이제 우리도 AI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상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쟁 자체로 부담이 생기는 업종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 소비재들 그리고 뭐 음식료. 자,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거죠. 원가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느냐? 그럼 경기가 좋아야 되죠. 네. 지금 경기가 좋으냐는 고용으로 봐야 되는데 고용은 안 좋죠. 팬데믹 이후 최저치니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 민감 소비재들은 자, 이번에 어쩌면 장기적으로도 어쩌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지 않을까. 예. 또 뭐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네. 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번에 이게 우리가 지금 게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 게임의 룰에서 이탈할 수 있는 또는 여기서 패를 쥐고 있는 자, 이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부 내용을 오늘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네.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선물보따리 하나 풀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나는 주식 말고 부동산이 정말 궁금해요 하신 분들이 저희에게도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아니고 부동산 줌 세미나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에 우리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부장님은 금쪽 같은 자산 관리에서 부동산 거의 척척박사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주시는 분인데요. 네. 자, 부동산도 동일하게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더보기란이나 지금 채팅창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고 그 구글 폼 안에 그 링크가 QR 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QR 코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살짝 찍으시면 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됩니다. 친구 추가를 하시면 저희가 줌 세미나 관련 안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추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딱 두 가지 구글 폼 신청하시고 그 안에 있는 QR 코드 싹 찍으셔가지고 친구 추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여부는 사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르죠. 인 건데 네. 사실 미국도 모르고 이란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네, 네.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더 확전이 될지 아니면 이게 종전으로 가게 될지 이 여부보다 뭔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더 중요시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쟁 중에 그러니까 확전이 돼도 네. 우리가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 기업들을 주식을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야 그 기업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멀티플 게임이라면 사실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조금 빠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주가의 배수가 확장된다? 이건 좀 쉽지가 않죠. 네.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현대차 주가인 거죠.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올라간 것은 자동차를 잘 팔아서 더 마진을 높게 팔아서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가 멀티플을 올렸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금리 올라가면은 이런 멀티플 게임은 잠깐 우리 멈춰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우리는 이미 크래시가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오로지 실적이에요. 그럼 이 실적이라는 건 누가 돈을 써서 그 물건을 사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면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한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한이 어느 정도 한 되죠? 6% 됩니다. 6%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장기 금리가 주택은 뭐 예전에 6에서 7% 이렇게 됐었죠. 네.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장기 금리가 한동안 올라갔던 것은 유지가 되는데 장기 금리가 우리가 보통 빌리는 돈에 어떤 돈 내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부담이고 그 남은 금액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리 부담도 커지고 고용은 AI 때문에 불안해지고 이러면은 민간 소비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지출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의문인 거고 실제 26년도부터는 컨센으로 보면은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네. S&P 500의 영업이익 1등이 바뀔 수도 있어요. 원래 애플이었거든요. 장기간. 네. 근데 이제 한 컨센으로 보면 3위까지 떨어집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기업 같은 기업들이 이제 1,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민간에서 쓰는 것 중에서 네. 유행이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저도 예전에 구독을 많이 했고요. 우리 지금 PC 여러분들 쓰시는 PC에서도 어도비도 많이 쓸 거고 네. 여러 약간 뭐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우리 돈 주고 쓰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문제는 AI가 들어오면서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구독료들이 되게 많아질 그쵸.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 기존의 레거시 소프트웨어가 막을 수 있느냐? 저는 막으려면 진작에 막았어야지 지금은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전 당분간 어쩌면 좀 상당 기간 피해를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기인 기업들 뭐 하려면은 자본 지출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자본 지출 늘리는 방향은 결국에는 AI 아니면 전력, 그죠? 네. 사람과 아닌 다른 영역입니다. 또 한 번 돌면 사람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고용은 불안해질 것이고 또 소비는 낮아지고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쓰는 주체는 뭐 민간에서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하드웨어나 국방 이런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 실적으로 뭔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5년도에는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좋아. 코스피 평균이 낮아지잖아요. PER이요. 그다음에 코스피만 4였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에서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싼데요. 네. 나머지 반도체 뺀 밸류에이션은 팬데믹 수준의 고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제가 방송에 뭐 유튜브들 보시면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반도체 빼면 코스피도 지금 엄청 비싸요. 나머지 기업들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해도 되는데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반도체를 직접 공략하시거나 네. 반도체 유발 경제들 있죠.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가 번 돈을 내년도에 배당을 무조건 할 거잖아요. 그 배당을 가져가는 주체는 반도체 지주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공략을 먼저 하시고 다른 거를 아니면 또는 반도체가 또 많이 늘려면 필요한 것들 있죠. 전력, 뭐 사실 MLCC, 그러니까 따라오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수요가 반도체 판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강력한 수요 때문에 뒤따라서 올라오는 판가가 높아지는 뭐 MLCC나 이런 부품들. 나중엔 디스플레이도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반도체와 완전 상관없는 외딴 섬에서 코스피는 좋아하는 투자를 했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의 룰을 오판해서 피해 진영을 잘못하면 살 수도 있는. 어쩌면 코스닥은 비싸도 정부의 푸시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미 코스피 다 오를 거 5천 하고 정부 슬로건 다 시켰는데 여기 푸시 들어올까? 사실 그거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막 시작하는 코스닥으로. 코스닥 부양뿐 아니라 지금 주말 상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요? 물적 분할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개정 1차에서 이미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계열사에 대한 상장 또 다른 상장도 불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재 가치 중에서 뺐을 경우에 기업 가치가 하락폭이 크고 만약에 그냥 뒀을 경우에 기업 가치 상승폭이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완전히 비영업 자산으로는 KCC 같은 기업이 있을 거고 KCC. KCC. 예.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경우에는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들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책을 볼 때 정부가 지금 뭘 출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반드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자동차에 멀티플을 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면 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로봇 매출을 기대할까요? 로봇의 멀티플을 기대할까요? 매출? 로봇 매출 나오려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멀티플. 여러분. 로봇 매출은 한 번 10년 뒤에도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 매출 나오기에는 좀 쉽진 10년까지 않아요. 가요? 그러니까 다만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겠죠. 자, 우리가 이게 전 순환참조 오류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네. 로봇이 부가가치가 높으면 많이 필요한가요?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로봇 한 로봇 대당 자체. 부가가치가 높으면 그러면은 높아질수록 절대값은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억대, 10억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로봇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로봇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가전제품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전제품 덜 팔릴 거고 필요한 로봇의 숫자도 적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로봇이 제가 농담으로 네. 손빨래를 한다고 쳐요. 세탁기 필요할까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로봇이 내 안에 이렇게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그러니까 점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기능 로봇이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도라에몽. 상상하는 건 도라에몽. 휴머노이드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로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얘가 상하기 직전에 먹게 만들고 네. 요리까지 먼저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이 효율화가 100% 된다라고 어.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효율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량은 줄어드는 게 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절대 Q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말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아. 그래서 소재 부품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는 너무 내 가정이 판타스틱한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로봇에 대해서 멀티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멀티플 게임을 했을 때 제일 유리한 거는 자동차를 아예 판매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업일 수 있죠. 오토에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빠질 때 제일 덜 빠져요. 제일 비싸요. 네. 근데 이 게임의 룰을 제가 오늘 많이 강조드리는 네. 것이 어. 게임에는 항상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로봇 테마는 PR 게임이에요. 그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많은 중소형주들이 올랐지만 이 여기 매출이요. 거의 뭐 증이 거의 그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손에 꼽는 몇몇 기업 빼놓고는 네, 아직은. 우리는 실적 때문에 우리 이 기업에 대해서 막 유튜버 분들도 막 되게 뭐 좋은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 기업이죠. 그쵸. 네,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를 그냥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멀티플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룰에 적합한 종목이 무엇인가를 짚어야 남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러한 게임의 룰에 따라서 어쨌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제 지출에 할 수 있는 여력과 의지가 있는 곳, 네. 정부, 그다음에 유행에 도태되는 곳에서 시작되는 곳의 민간 지출.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혜는 AI 인프라나 전력, 그다음에 피해는 뭐 자동차 경기 민감 소비재, 네. 뭐 예를 들어 명품, 그다음에 레거시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건 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방공망 투자 엄청나게 하겠죠. 그쵸. 예.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쇼티지는 1, 2년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예, 탄약이 없는데 당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외풍에 흔들릴 때 주가가 같이 흔들려서 빠졌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이제 막 가속화되는 부분들 그게 저는 지주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부양 정책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세상에 이거 장표를 한 번도 맞아요. 피지도 지금, 않고 26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 내용 장표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장표 내용들도 살짝 훑어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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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요한 장표라도 1부 때 몇 가지 잠깐 좀 좀 이야기를 훑어볼까요? 해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저는 전쟁 얘기를 매일 전하기는 하지만 맞아요. 네네. 이제 정말 전쟁 관련해서는 큰 틀은 똑같아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네, 네. 누가 먼저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키를 뭐 어디인가가 쥐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게 지나고 나서 혹은 그게 있어도 투자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다 뺄 수 네.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또 차장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보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로봇까지 가버린 건데 아, 예, 맞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꼭 짚어야 될 장표만 예, 이렇게 예. 탁탁 아, 집어넣으면 좋아요. 될까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금은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단으로 그런 조짐들이 충분히 있을 만한 것들 무엇이냐면 트럼프의 타코 아니면 이란의 항복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의 전쟁이 한 15일 정도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자, 피해국과 수혜국이 좀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 증시에도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전쟁 기간에 국가별 수익률을 제가 한번 나래를 뭐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자. 제일 피해국인데 맞아요. 그렇죠.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아 일본과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적대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미국 네. 견제하는 국가가 어. 제일 잘 버텼다라고 이란과 하는 또 겁니다. 친한 국가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란이랑 친하면 버티고 버티고. 미국이랑 친하면 좀 빠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그러네요. 근데 연출이 되고 인도도 있다. 좀 친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 같은 국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고 어쨌든 전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많이 빠진 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약간 현타 오는 멘트를 했죠. 어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많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네, 비축도 많고 네, 생산도 네. 많고.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은 미국이 수혜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러시아와 당장은 미국이. 아닌데, 예, 당장은 아닌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수출 계약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LNG 수출 계약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방국들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온다 하는 게 장기간 되면은 이건 오히려 흔들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긴 어렵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반대로 미국이 견제하고 싶어하는 국가에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지금 이란에서 그걸 아주 잘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땅 크기도 훨씬 크고 네. 지형은 우리나라만큼 산도 많고 그래서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비침략국만 통행하도록 허용하겠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어떤 동맹이 좀 흔들리게끔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자, 위안화 거래 원유만 호르무즈 통과를 검토하겠다. 이건 뭐냐면 달러의 패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그 마린 트래픽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란에서 석유 수출 통로에 벽 타고 가는 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쟤들은 뭐지 하는데 이란 쪽에 벽을 네, 탄다고요? 이란 여기 위란 있고 네. 밑에가 오만 있고 이제 UAE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이란의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배들이 그럼 있거든요. 이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네요? 거의? 사실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그 통로로 이렇게 벽 타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전쟁 중에도 중국에 1,200만 배럴 석유를 수출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네. 그 배들이 그 배인가 싶은 겁니다. 음. 벽 타고 가는 친구들. 그래서 지금 마린 트래픽 키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 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안 보여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까지 보면서 또 네. 자고 싶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중국도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쵸. 실제로는 오히려 위안화 거래를 하는 국가는 이제 원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네. 이렇게 오히려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위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흔들기.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웃긴 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원유가 지금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러우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호르무즈 해협 다 닫아버리니까 러시아 당장 우리가 풀어주죠. 써야 되니까 네. 예, 러시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지어 미국이 러시아산 수출에 대한 제재도 맞아요. 완화를 해주니까 네. 증산을 하겠대요. 어. 그럼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보죠. 이 돈으로 러시아는 뭘 할까요? 무기 군비? 사겠죠? 무기 그렇죠. 만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국방력 무기에 강화. 쓰겠죠. 그 무기가 미국 무기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트럼프의 상황에 순환 참조에 제가 오류가 있다라는 네. 거고 이런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장기간 지속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쟁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 미국이 공격한 데고요. 빨간색이 이란이 공격한 곳이에요. 그리고 숫자는 애석하게도 사람이 죽은 숫자. 지금 거의 3,000명 넘는 예, 사상자들이 네. 벌써 그 중에 반이 이란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맞아요. 반대로 그 반이 이란 밖에 이란의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합산을 해보죠. 어. 한 60%는 미국이 공격해서 죽은 군인 및 민간인이고 네. 나머지는 이란이 공격해서 죽은 군인 및 민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압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죽은 사람의 숫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게 지속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제가 네. 어떤 고리 이거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동맹국의 분열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한 국가라도 좀 흔들리면은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좀 사우디가 가만히 있죠, 요즘에. 사우디도 가만히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사우디가 사실 지난 주쯤에 빈살만이 한 번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미국을 믿고 군비 투자도 잘 안 하고 그냥 미국 우리나라의 방공을 지켜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줘? 이 불만들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중동에 대한 군비 확장은 진짜 무조건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의 무기랑 원유랑 등가 교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저는 우리나라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이란의 차관, 국방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조건부를 제시를 했고 그 재밌는 점은 우리 기뢰 기술 안 했다. 미국은 미국의 얘기다. 우린 기뢰 설치 안 했다. 지난주에 굉장히 그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예. 기뢰와 그래서 어뢰가 전혀 다른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기뢰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군인들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방국한테도 요구를 맞아요.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반대의 스토리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근처에는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UAE랑 그 영토 분쟁하는 섬들도 있어요. 네. 거기를 미국이나 또는 나토의 어떤 군사 어떤 이런 것들이 하면서 거기를 지켜주는 자, 그런 서프라이즈도 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다만 제가 어떤 정확한 증거나 명시적인 어떤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나 뉴스를 조합을 해보면 충분히 갑작스러운 돌발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시황을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하락 같아요. 전환했습니다. 하락 코스피가. 전환을 했고요. 네. 코스닥 지금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있다. 네. 이게 또 10시 30분 우리 뭐 약속의 시간이라도 한 듯이 항상 이때 시장의 낙폭이 커지곤 하죠. 근데 지금도 또 딱 10시에서 10시 반구가 넘어서면서 코스피 시장 현재 0.21%로 하락 전환했고요. 네. 코스닥도 1.64%로 하락 전환했는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까 1,000억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3,000억 넘게 코스닥에도 4,0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이 물량을 지금 개인이 더 빨리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양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6,3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400억 넘게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보는 변동성 10시 반 이게 아니니까요. 네. 뭐 이렇게 돼서 과연 다시 낙폭을 줄이는지 여부를 또 장중 내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멘트를 네. 한번 좀 하락 해주신다면. 왜냐면 전환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 개인들 저도 같은 좀 심리인데 지난번에도 꽤나 우리는 잘 버틴데라고 생각했다가 오전장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몇 번 지금 반복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심리들도 저는 계속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수급적으로 크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떠나서 많이 올랐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반도체 진영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탁금이 많이 들어와서 빼기도 쉬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우리 증시에서 캐시아웃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게 연출될 겁니다. 네. 네, 요게 예를 들어 지수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까지 가야 이게 지속이 될까? 저는 국내 증시 평균 PER이 한 8배 대 들어가는 정도, 5천선 초반 정도면은 외국인이 더 팔긴 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외국인들이 조금 캐시아웃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잔고율 자체는 떨어졌지만 신용잔고 금액,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한 사람의 금액은 많아졌어요. 네. 자, 그래서 증시가 그냥 물리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 청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별로 하나 12시 그다음에 10시 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게 예를 들어 좀 잦아들려면 결국에는 핵심 지표가 전 유가라고 뭐 누구나 생각하는 그겁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유가가 아까 네. 한 95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 다시 네. 또 96달러까지 그래요?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가를 보면서 유가의 변동성보다 더 큰 코스피의 아유. 변동성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상승 전환.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저는 패닉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제가 사내에서는 패닉 끝났다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 러우 전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놀랐던 전쟁은 러우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GPR 인덱스로도 제일 많이 올라갔었고, 그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인덱스로도 제일 많이 올라갔었고, 그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급등했던 거는 우리가 한 30년 역사에서 가장 컸던 게 러우 전쟁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120달러 봤었죠. 네. 우리가 유가를. 근데 그 천연가스도 지금 천연가스 조용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때 천연가스도 올라갔고요, 비료 가격 다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패닉했던 전쟁은 러우 전쟁입니다. 그래서 네. 러우 전쟁의 사례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러우 전쟁의 유가 피크는 전쟁 개전하고 한 발작 끝난 건 10일이고요. 네. 그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문제는 레벨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가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2달 정도 뒤에는 수요가 줄면서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증시의 패닉은 10일 정도께 일단 일단락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레벨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요? 종목별로 통화 정책이 또. 좀 백하면서 아, 올라갔었어요. 통화 정책.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빠진 거는 전쟁에 대한 패닉이었지만 올라갈 때는 기업의 실적이나 통화 정책이 실제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러우 전쟁이 또 유가보다 한 5일에서 10일 뒤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도 지금도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늦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지금 그 금리 인하 전망도 한 회 정도가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구간은 패닉은 마무리가 됐지만
변동성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불가피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럼 언제 끝날 것이냐. 저는 반도체부터 오늘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많이 빠졌죠? 반도체부터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걸 따라서 누가 따라올 것이냐. 그게 저는 국방 그다음에 비반도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올 개연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정책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서들이 조금 실마리로 실제 명시적인 실마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는 변동성도 좀 잦아들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V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벌써 뭐 80을 올라가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 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50 이하로만 떨어지더라도 사실 30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안도렐리고요. 50, 40, 30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변동성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보통 그동안 올랐던 방산주들이 좀 빠지기 네. 나름인데 네. 오늘은 반도체와 방산이 같이 올라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전쟁을 10일 정도 겪어보니까 네. 대충 이제는 이게 상수인 산업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태도 바뀌었죠. 네. 이번에 전쟁에 중동 전쟁에서 현대로템이 많이 못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탱크로 밀어붙인 전쟁이 아니라는 걸 맞아요. 처음 봤어요. 네. 그럼 그때 뭐가 많이 올랐냐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많이 올랐죠. LIG 넥슨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AI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미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공망 투자가 다 시급하고 전투기가 하이엔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초기의 전쟁 양태가 완전 달라질 수 맞아요.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는 것이고 시장 변동성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 변동성도 지금보다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계속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중 지금 낙폭을 조금씩은 더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반도체와 방산주 계속해서 끌고 간다. 코스닥은 그러면은 네. 뭐 지난주에 관련한 액티브 ETF도 상당히 그렇죠. 되긴 했지만 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로봇 얘기를 잠깐 네네네. 꺼내주시긴 했는데. 예.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ETF에 대한 직접 공략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냥 코스닥 150 지수 뭐 성향에 따라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정도를 공략하시는 것이 개별 코스닥 종목 또는 나아가서는 액티브 ETF 직접 공략보다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면 자 코스닥 150개의 종목이죠. 근데 통상 액티브 ETF들이 그 안에 코스닥을 10개 이내로 추리긴 너무나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분산해 놔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종목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별 액티브 ETF들이 30개에서 많게는 뭐 40개 정도 가져간다. 네. 하면은 3개만 상장을 하더라도 거의 140개, 150개의 종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액티브 ETF 지금 2개 상장된 지금 게 두 개인데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품들이 더 있다는 이번 주에 말씀이세요? 일단 한화가 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바이오 잠깐 올랐던 거는 한화의 네. 바이오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닥 150의 지수 복제율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종목들이 나오면은 예, 그쵸.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0 밖에는 시총 사이즈가 너무 적고 지금 보면 액티브 ETF들의 거래 비중, 코스닥 전체 거래 비중이 진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액티브에 상장된 거래 종목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150의 벤치마크 추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50을 내가 조금 더 위험 성향이 있는 레버리지 투자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라는 수익률을 가운데 두고 네. 결국에는 불과 한 달 뒤만 되더라도 액티브 ETF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이 사이에 맞추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얘가 전체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레버리지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약간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액티브 ETF들이 상장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지수 복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지수를 미리 사놓거나 뭐 레버리지 하면 뭐 이런 개별 ETF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코스피는 액티브 ETF가 없을까요? 코스피도 엄청나게 있죠. 많아요. 예. 보시면 포트폴리오 다 똑같습니다. 약간 비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네. 수익률을 예, 보이는 그러니까 건 있죠. 극단적인 차별화 뒤에는
극단적인 벤치마크 수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액티브인데 벤치마크가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복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저는 이번에 액티브가 사실 돌이켜 보면은 결과니까 순작용보단 부작용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나 맞아요. 뭐 이런 거 제가 미리 사실 맞아요. 저번 주에 방송 경고 한번 경고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제가 그거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 이거 종목도 조심해야 그대로 된다. 나오면 큰일 난다. 맞아요. 네. 거의 반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나오면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분산이 되면 돼요. 아. 이게 코스닥 150을 투자하실 때 코스닥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폰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코스닥 150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들고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코스닥에 적절히 잘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 좀비 기업들은 빨리 퇴출을 해서 그렇죠. 네. 적어도 우리가 코스닥 150의 불안한 수급을 개선이 되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코스닥 150은 특별한 종목 추천보다 네. 특정 액티브 ETF보다는 저는 지수 공략을 먼저 추천을 드린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뿐만 아니라 3월 들어가지고 여러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그 증권 관련 토론방을 좀 들어가서 지켜보면은 나는 이 당분간 이게 너무 장기화될 것 같고 우리 환율 상황만 봐도 이거 수급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난 좀 관망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금화한 것을 빼서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비중을 이쪽으로 좀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험주 같은 성격을 가진 섹터들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뭐 해운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관련을 들어가면 저는 보험 성격보다는 너무 들쭉날쭉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섹터가 반도체, 비반도체 쪽에서 혹시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금융이라든지 예. 뭐 이미 제가 방산? 금융 그 방송 말씀드렸지만 전력? 또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전쟁을 한번 겪었죠. 네.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부분은 바로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각국이 에너지의 위기를 느꼈으면 공급망을 재편하겠죠. 그 방향은 대외에 노출될 수 있는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우리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투자를 늘리겠죠. 네.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죠. 국내 정부가 원전의 발전량을 더 늘리겠다. 원전. 네. 이거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아. 이거는 국내와 심지어 최근에 그 메르츠 총리 같은 경우에도 후회하더라고요. 탈원전에 대해서. 즉 원전 자체는 상수일 것 같아요. 하지만 원전도 14년 걸리는 일입니다. SMR이면은 이론적으로 7년 걸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멀티플 게임인 거죠. 당장에는 실적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실적에 멀티플 게임을 할 때 유리한 것은 원전 관련주인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종목들. 네.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냐 두산 지주냐 할 때 저는 두산 지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유는 원전도 갖고 있는데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두산보다 에너빌리티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또 자사주 소각도 하셨고 주주 환원도 했고 그 말씀하셨던 CCL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쪽. 엔비디아가 쓸 수밖에 없는 부품을 갖고 있는데 이게 H백 그다음에 B200 그다음에 베라루빈이 될수록 수량이 늘어나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멀티플 게임에서 더 안전한 선택지가 있다면 그쪽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풍력이 늘 수도 그다음에 에너지 발전을 하는데 태양광이 제일 빠르거든요. 태양광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패널 가져와서 발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파괴적인 전력은 원전이지 않을까. 네. 실제 중국이 26년부터 5개년 또 전력 인프라를 새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원전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불안한 국가들은 중국처럼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큰 시계열에서는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 뭐 페이지도 안 나오고 40분, 네. 40분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지금 여러분들 미국, 한국 다 중국 따라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을 따라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2012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중국이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의 입으로 디레버리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디레버리징은 부동산과의 절연,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 나비 뒀더니 그냥 부동산만 엄청 많이 짓고 해외 나가서 관광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면 조선, ESS, 전기차, 반도체 정부가 직접 꽂아주는 돈들이에요. 저리 그러네. 대출, 초저리 네. 대출, 네. 보조금 살포해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지난 중국의 10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잃어버린 10년, 20년, 맞아요. 뭐 망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다 소비에 근거한 데이터였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그 물 밑에서
계속해서 국가 패권에 필요한 기술이나 산업. 제조업을 하기 위해 초저리 대출을 직접 네. 꽂아줬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2025년이 되니까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 나왔다라는 걸 늦게 깨달은 거죠. 네. 자, 지금의 이 시작을 2018년도에 트럼프가 눈치채고 조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5년도에 처음 이게 좀 우리나라 패권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투자. 그래요. 그게 저는 그 시작이 사실 제가 뭐 이건 100% 모르는 거니까요. 그게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그 컨셉이었으면 하는 바람. 이고 형태만 보면 그러한 것 같다라고 하는 네네. 안심.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엔 중국이 2012년도에 경제의 어떤 체질을 민간에 내두지 않고 국가의 패권을 위해서 직접 이제 배분해주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것이고 그게 사실 정해져 있죠. 네. AI, 국방, 그다음에 전력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력 투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방, 방산주와 전력 관련한 종목들은 최근 뭐 부각된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년 사이에 계속 네. 부각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네. 산업이다. 물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표현을 드리냐면, 자, 중국은 지금 거의 국가적으로 발전량이 한 10,000테라와트가 넘어가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4,000테라와트밖에 잘 안 되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그러면은 얼마나 늘었냐는 거예요? 10%도 안 늘었습니다. 네. 우리가 전력기기를 전력기가 한번 15배에서 20배까지도 올랐잖아요. 그 와중에 증분된 전력량이 형편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전력량의 10분의 1이 더 필요해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나온 어떤 그 발자국을 볼 게 아니라 냉정하게 그래서 미국이 얼마만큼 발전량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멈추질 않거든요. 근데 전력을 만들려면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ESS지 않습니까? 네.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를 다 합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각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정해졌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자동차의 위기를 말씀드릴 때도 네. 자 올해 우리나라 수입 지난달이네요. 수입차 1등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테슬라? 테슬라 모델 Y. 그죠? 이제 테슬라 벤츠 모델 Y BMW 엄청 안 많이 보여요. 사요. 네, 독일 그다음에- 상사가 아니군요. 네, 그다음에 모델 3. 이게 한 3위인가 4위 정도 되고요. 7위 BYD예요. 7위가 BYD. 예. 네. 진짜 많이 사고 국제유가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전기차가 더 잘 팔릴 거예요. 그렇죠. 가솔린 자동차. 이게 우리가 되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스텔란티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떤 어떤 자동차입니까? 전통 EV 자동차의 전환이 가장 느린 느린,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다 알았고 우리의 투자도 가야 될 길이면 내 돈을 빨리 옮기자. 예,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는 팬데믹 때도 제가 냈던 리포트들을 갑자기 사담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지금 되게 흘러가잖아요. 네. 당장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0년 뒤, 20년 길게. 뒤 갈 수밖에 없는 거를 투자를 하면은 지나고 보면 그게 가장 큰 주가 업사이드를 기록했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가 차트 열어보고 아이고 이거 방산주 이렇게 올랐잖아. 와 이거 근데 전력 관련한 기업들 와 효성중공업 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내가 네, 이걸 네. 지금 산다고 생각하지만 5년 10년 뒤를 보면은 또 그때는 더 전력의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네. 여전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더디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유럽은 지금 쓸 전력이 없죠. 그렇죠. 전력이 없다. 이것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유럽은 예. 되게 황당하게 프랑스가 발전한 원전의 전력을 유휴 전력을 주변의 국가가 나눠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상황인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사실 저희가 오늘 장표 따라가기보다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것저것을 많이 좀 여쭤보긴 했는데 이번 주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뭐 GTC라든지 마이크론 네. 실적도 저는 사실 그게 오늘 시작할 때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힘을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었는데 FOMC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네. 굉장히 전 중요한 주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파월의 입에서 전 절대 트럼프를 도와줄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네, FOMC는 안 봐도 된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배우는 정해졌고 역할도 정해졌죠. 네. 지금 3월이고 5월이면 바뀌니까 네. 파월은 역사에 정부의 결사 항전한 연준 의장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장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 해석은 시장이 할 건데 네.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 오히려 캐비너시의 청문회가 좀 있으면 시작을 할 겁니다. 어. 그 청문회에서 캐비너시가
QT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QT라고 하면 시작이 팍 하고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 QT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4월에 또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FOMC보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케빈 워시의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겠죠. 엔비디아 GTC 우리한테 유리할 겁니다. 네. 근데 GTC에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SRAM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HBM을 대체한다. HBM.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개념이 LPU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PU라고 하는 것은 전성비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있고 앞으로 추론을 가려면 CPU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넘어서 엔비디아는 LPU까지 그럼 가야겠다라고 거기는 하는 메모리가 좀 덜 쓰여요? 사실은 명확한 스펙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HBM이 너무 비싸서 SRAM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어떤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생각해보죠. LPU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I를 쓰는 한 가지의 방법론이 등장했을 뿐인 거고 네. 그리고 메모리를 결국에는 3, 4밖에 없는데 그게 뭐 HBM인들 아닌들 뭔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영향이 이미 엔비디아의 대안론으로 CPU를, TPU를 쓰고 있는 곳이 구글이 있죠. 네네. 우리 거기다가 HBM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GPU의 대항마들로 우리는 이미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고 네. 이게 어떤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HBM을 하니 많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범용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뭐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 SRAM이라고 하는 게 뭐 정말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뭐 끌어내릴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저도 개념도를 보면은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반도체나 약간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산적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네. 거네요. 네, 네. 사실 뭐 지금 전자가 지금 시총 컨센서스가 지금 190조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 컨센서 네, 네, 네. 190조예요. 그거밖에 안 보세요? 닉스가 160조. 컨센이. 아. 네, 컨센이. 그러니까 내년도는 200조 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15일 상관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증시가 빠지는 것과 네. 기업 실적이 빠지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너무 올라갔다라는 게 첫 번째로서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근데 반도체만 좋아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전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인프라에서 30%는 전력 인프라로 깔고 네. 그 안에서 70%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버틸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소비재가 좀 솔직히 걱정됩니다. 소비재가 걱정이 된다. 네. 솔직히 걱정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해고가 계속 늘어나요. 아. 맞아. 네. 메타도 이번에 또 해고한다고. 그쵸. 근데 아. 그 최근 AI 좋아지는 거 보면은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대체가 빨리빨리 돼서. 네, 네. 어.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기업들의 미팅을 통해서 몇 분이죠? 아, 네. 네, 네, 네. 얼마 안 1분 돼요. 정도? 네. 네. 1분 동안 할 수 없는데 아.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AI의 완전 그 다음 영역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다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AI 이미지, AI 영상, 뭐 영상 생성. 네. 그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그냥 현대백화점이야. 네. 그럼 현대백화점의 광고나 현대백화점의 그 외벽 디자인을 위해서 회사 직원이 AI를 통해서 쓸 수 직접 만든다. 이 시대는 나오기 좀 어렵고요. 네. 그게 아주 디테일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의 광고 업체를 쓸 것이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요 사이에 엄청나게 싸게 만드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걸 이미지를 기업을 통하지 않고도 AI를 통해서 네. 요새 전광판에 보면은 실제로 AI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광고 아, 그 밑에가- 아래 문구에 네. 해당 떨어져 있어요? 이미지는 오. AI로 제작되었습니다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판이 그쵸. 되게 많이 늘고 그래서 있어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네. 게 범용 AI 시대와 함께 이 AI로 만드는 프로그래밍에 버티컬 전문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패션, 네. 뷰티, 그다음에 백화점, 뭐 커머스, 네. 유통.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된 그러니까 그 업을 하면서 AI를 같이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금융도 AI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할 수 없거든요. 금융 AI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금융공학과 AI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미 증권사 금융이라는 데가 AI를 그냥 범용으로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고 이 특화된 AI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데 네. 제가 최근에 좀 미팅을 하면서 그 시대가 오면은 그러면은 상장 시장보다는 비상장이 훨씬 좋을 것이고 기존의 레거시 광고 업체들, 미디어 힘들어지죠. 랩들 이게 왜냐면 그 제품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맞아요. 되니까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퀄리티만 똑같았으면. 그 검토는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도 해도 그러니까요.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시대가 좀 오고 있다. 아. 그 시대가 진짜 빨리 오고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주 한 주 뒤에 또 우리 차장님의 표정을 또 보면서 저희가 한 네. 주간의 어떤 프리뷰를 시작을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의 또 궁금증 한 시간 네. 동안 열심히 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네.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쉽게 가시는 것 조금 같아가지고. 아쉬워요. 뭐 자료를 이렇게 최초네요. 1년 반 다음 동안. 주부터는 네. 자료만 먼저 보고 시작을 한번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21% 다시 한번 강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면은 이게 또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약보합권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42% 하락 흐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도 WTI 기준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 강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 또 장중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된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네. 그냥 지금 파도가 살짝 계속 출렁이는구나. 음. 근데 엄청 집채만한 파도는 이제는 지나갔다. 지나가고 있다. 예, 네. 지나갔다, 지나가고 뭐 있다. 뭐 그 사이에 예단할 수는 예. 없죠 우리가. 자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증시가 굉장히 또 흔들릴 때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말 사이에도 계속 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제 이유가 계좌도 뭔지는 플러스.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지만 11시에 또 함께하는 크립토 네. 플러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